나는 이제 17살 때부터 딴따라였으니까 너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죽을걸? 뭐 밥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향 맡아봐. 뭐야 이게? 이게 또 이 불 태워가지고 하는 건데 옛날에 내 사무실에도 있었는데 이거. 종이 태우는 거? 종이 태우는 게 향수 아니라 종이? 이거는 이제 나무야 나무. 아 나무야? 이 나무를 태워? 음. 아 네가 한번 보여줬다. 그렇지 그렇지. 그지. 기억난다. 그지. 그게 여기 있었던 거야? 있는데 내가 지금 싱잉볼을 내가 매번 깜빡깜빡 안 갖고 왔는데 싱잉볼은 갖고 왔는데 이게 막대기랑 막대기를 안 갖고 왔어. 아, 그래서 향이라는 이걸로 대신합니다. 자 오늘 소리가 날까? 사리사리 우동사리 이동호와 김경식과 함께하는 우리가 동화같이 살아가는 이야기. 어우 제대로 나네. 제법이네. 제법이네. 한번 만져보자 그거. 소리가 나네. 야 이걸 태운다고? 이걸 태우면은 향이 나요. 이거 뭐 인디안들이 많이 쓰던 거라던데 보니까. 향이 나잖아, 그지? 이 잡기를 없애주고 뭐 이런 게 있다나 봐. 우리가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잡기야? 자, 알랭드 보통 형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형님의 불안이라는 책인데. 불안이란 책. 불안의 원인은 이제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5가지가 원인이었는데 이제 그 넘어서서 지난번에 해법을 하는 가운데 이것도 5가지야. 첫 번째 철학.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지. 핵심은 뭐겠어? 이성이었지. 이성이었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갖고 있는 이성만 갖고 있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그잖아. 호랑이에 물려가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래서 정신이 이성이잖아. 남들이 나를 까내리거나 어떻게 만들거나 이렇게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성만 갖고 있으면은 거짓과 참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갈 수가 있다. 내가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이성을 튼튼하게 길러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 그래서 이제 철학의 중요성, 이 불안을 없애는 데 있어서도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한 시간이 왔는데 다음 챕터가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 그래 뭐 철학은 사실 뭐 이해가 가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사실은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불안을 없애고 불안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희한하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예술이 근데 지금 보통형이 말하는 예술은 어디까지 범위를 예술로 말할 것인지 사실은 잠깐 읽어봤는데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고대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언급했던 예술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또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거. 보통형이 또 말하는 지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뭘까? 불안이라고 하는 우리 정서를 없애는 데 있어서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는 게 예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전시회도 가고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 몰입하고 그러면서 잠깐 스트레스를 좀 없애고 뭐 그런 게 또 예술의 힘이 아닐까. 아주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보통형은 아주 깊이 들어가겠지. 그렇지. 오히려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어. 뭐냐면은 이 불안을 통해서 오히려 이 예술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측면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위대한 예술가 중에 조금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불안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인 거 예술을 만들어냈을까?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불안 자체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다루는 거지. 사실 우리가 불안 해법 이런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정말
공기 중에 연기가 사라지듯이 이 불안을 정말 우리가 확 날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 그냥 모름지기. 예측을 해보건데. 자, 그러면 보통 형님의 불안이라는 책의 솔루션, 해법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철학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예술입니다. 갑니다.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는 1860년대 영국에서 현안이 되었으며 많은 논평자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다. 별 쓸모가 없다. 위대한 산업도시를 만들고 철로 놓고 운합하고 제국 확장하고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사실 예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술은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한 특질들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예술과 오래 접하면 유약한 성격, 내성적인 태도, 동성애, 통풍, 폐렴, 패배주의에 오염될 위험이 있었다. 통풍 웃긴다. 통풍. 근데 갑자기 웬 통풍이야? 1860년대에는 그때는 죽을 병이었지. 이게 통풍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병. 이게 이제 주로 맥주 많이 마시거나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 결국 이제 혈압과 연관이 됐고.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요거 그때부터 통풍 연결되네. 그렇지. 자, 버밍엄 출신의 국회의원 존 브라이트는 1865년 연설에서 교양인들을 허세가 가득한 무리라고 묘사하면서 사실 그렇기도 하지.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두 죽은 언어를 아는 채 하며 이름을 내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의 학자 프레드릭 해리슨 역시 문학, 역사, 회화에 장기간 몰두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양은 새로 나온 책을 비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특질이며 순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린다. 해리슨은 일단 그렇게 인정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정치에 적용할 경우 이것은 편협한 흠잡기, 이기적 편안함의 추구, 우유부단한 행동을 의미한다. 교양인은 살아있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축에 속한다. 뻔한 현학과 양식 결여라는 면에서 어떤 사람도 그와 동급이 될 수 없다. 그에게는 어떤 가정도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모든 목적도 비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실용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이 예술의 수많은 결점을 갖춘 대표자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을 때 영국 문단에서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슈 아놀드만큼 유혹적인 목표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놀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로 우울한 시들이 담긴 얇은 시집을 여러 권 써서 지식인 무리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는 끝에 은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런던 거리를 걸어다니는 습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조는 높지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길게 기른 독특한 구렛나루를 자랑하였고 머리는 한가운데서 가르마를 탔다. 무엇보다 나쁜 점은 뻔뻔스럽게도 다양한 신문 기고문이나 공개 강연을 통해 예술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암시를 계속해왔다는 점이다. 사상 최초로 오전 중에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갈 수 있게 된 시대, 영국이 세계 작업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시대였음에도 산업과 군주제의 굳건한 지지자였던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격분했다. 이 신문은 아놀드에게 우아한 에레미아니, 점잠 빼는 종파의 대사제니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근면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암송하고 민요를 부르고 에세이를 읽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고 의무를 저버리도록 유혹한다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이제 그런 실용적인 이제 생활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고 교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허영이라고 바라봤다. 인간 군상들이지. 아놀드는 이런 조롱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다가 1869년에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책 한 권 분량으로 체계적인 방어에 나섰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인생, 심지어 접는 우상과 증기기관 발명을 목격한 세대의 인생에서도 예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다. 아놀드의 교양과 무질서는 우선 예술에 대한 몇 가지 공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세의 눈으로 볼 때 예술은 인간의 곤궁에 바르는 향기라는 보약이며 세련된 무의의 정신을 숨쉬는 종교로 이 종교 신자들은 악의 뿌리를 뽑는 일을 거두기를 거부한다.
예술은 종종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일부 비평가들의 좀 더 친숙한 표현을 빌리면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도 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술이 밥 먹여주나 이런 얘기 지금도 가끔 하잖아요. 그러나 아놀드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은 구름 잡는 이야기는커녕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다. 데일리 텔리그라프의 젊은 사자들에게 예술이 아무리 비실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술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위대한 예술가 작품을 보라. 아놀드는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의 잘못을 없애고 인간의 혼돈을 정리하고 인간의 공공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가들이 이런 갈망을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런 갈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항의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시각을 교정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고통을 이해하거나 감수성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돕고 감정이입 능력을 길러주고 슬픔이나 웃음을 통하여 도덕적인 균형을 다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아놀드는 이런 태도의 핵심을 이루는 선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야, 이게 박수 쳐줘야 돼. 나는 공감합니다. 나도 예술이 밥 먹여줘. 그거 한다고 지금 나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돼?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한다고 지금 수학에 뭐가 필요한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이게 기본이 될 수가 있죠. 또 이런 말 그대로 그지? 예술이 밥 먹여주냐라고 했던 무시받았던 그 시절 물론 네 말 맞다나 지금도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진 있어.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 밥이 무엇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밥 이상의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라 그 무엇도 밥에 비견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싶었어. 어릴 때는 나는 이제 17살 때부터 딴따라였으니까 너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죽을걸? 밥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렸을 때는 항변하지 못하고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난 정말 딴따라로 행복한데 이렇게 살면 난 진짜 굶어 죽는 건가? 항변할 수 없고 그냥 겁만 먹었어. 하지만 그게 좋기 때문에 떨쳐버릴 수는 없었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온 거거든.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됐고 제법 나이가 먹어서 아직도 밥 타령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공격이나 반박은 아니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 선생님은 밥을 얼마나 드셔야 돼요? 임계치가 있지. 한계가 있지. 그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찌양만큼 많이 드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선생님도 저도 한 그릇씩 먹는 건데 저 가난하지만 한 그릇은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 그래. 정말 참 웃음으로 참 유머로 이게 딱 마무리를 잘했지만 사실은 씁쓸하지. 그건 뭐냐면은 이게 배가 고프면 이제 음식을 섭취해야 되지만 이게 공허하거나 외롭다면은 이 음식으로 섭취가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욕구 있잖아. 그런 욕구는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술의 모든 범위를 얘기한다면 문학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그거를 통해서 이런 갈망을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혹은 또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 이로서 이 실용적인 어떤 거로서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이잖아.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채워주면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
일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다 해갖고 그다음 다 만족한데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허전하고 뭔가 비어 보이고 그리고 또 갑자기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 들 때는 이제 먹는 거 이러한 양식으로 채울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이제 예술이 이제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또 예술의 범위가 예전처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국한돼 있지 않고 지금은 뭐 너무나 뭐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그럼.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또 우리 민족이 또 이 예술에 관한 한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 아니야. 진짜야.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전통 예술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잘 보존됐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예술은 삶의 비평이라고까지 했는데 좀 마무리 짓는 말이 또 한 단락이 있어요.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선 가장 분명한 점은 삶이 비평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생산적인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허영과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완전 뭐 지금도 그래요. 아유, 그럼요. 왜 아닐까요? 네. 불변이지. 그럼 소설, 시, 희곡, 회화, 영화 등 예술 작품은 은근히 또 재미있게 익사를 부리기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설명해주는 매체 역할을 한다. 예술 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나는 이 대목이 참 예쁘게 썼어.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우리가 지위와 그 분배에 접근하는 방법만큼 비평, 그러니까 통찰과 분석, 필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을 창조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 원인 했던 거와 지금 연결을 해줬어. 그치?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이 불안한 때가 아까 우리가 옛날에 읽었을 때 얘기했을 때처럼 등급이 나눠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 지위가 나눠지는 거는 뭐 귀족, 태어나면서 귀족이고 태어나면서 이 등급이 나눠지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 현대 사회 근세로 오면서 또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또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자가 못 되면 또 나의 죄책감 이런 거에 불안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삶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가 바로 예술이라는 거지. 풍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예술의 역사는 지위의 체계에 대한 도전, 풍자나 분노가 서려 있기도 하고 서정적이거나 슬프거나 재밌기도 한 도전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난 예술이 좋다. 그래서 사실 답답한 시대 그리고 정말 억압된 시대는 전쟁 중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전쟁 중에서도 예술은 살아있어요. 그치? 그럼. 실례로 뭐 들어서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일 암울한 거는 예술가들이 핍박을 받을 때야. 검열을 당하고 예술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할 때 그 시대상을 암울하지. 진짜. 풍자하거나 반영을 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작품을 내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제일 암울한 거지. 희망이 없어질 때지. 그럼. 그건 바꿔 말하면 이 얘기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저기 불안 중에 치료의 해법이 예술인데 그걸 막아버려서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야. 예술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그냥 내가 억눌려 있는 걸 혹은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림이나 글이나 무엇인가에 만드는 걸로 표현한다라면은 이게 채워지고 그래도 좀 위로가 될 텐데 이거 자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기능적인 삶만 살도록 한다면 역할만 쥐어줘서 이렇게 생활하게 한다면은 그게 지옥이지 그게 다르게 지옥이겠어? 그럼. 그러니까 인간은 예술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게 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잊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야.
이럴 때 음악 한번 딱 들으면은 말 없이 그냥 한 30분만 그냥 그대로 지나가겠다. 그지?